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로 집계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말 총력전에 돌입하는데요. 예,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투표율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일단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전 투표 첫날, 둘째 날,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첫날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했던 이제 역대 최고 거의 37%였죠. 그거보다 높은 과연 40%를 찍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둘째 날에 이게 추세가 쑥 빠지면서 결국은 두 번째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아마도 가장 높았던 이제 첫날 사전 투표 참 높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말한 커피 원가 120원 이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로 매도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700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아마 투표 참여를 높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인데요. 그동안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 공공의료원에 대한 실패, 그리고 거북섬에 있는 웨이브파크 유치에 대한 실패 이런 것들과 김문수 후보가 성공했던 파주 테크노밸리라든가 판교에 있는 파주에 있는 판교의 첨단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의 성과가 대비가 되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투표 참여 높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둘째 날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게 둘 다 평일에 했거든요. 보통은 하루는 평일, 하루는 주말 끼는데 예. 평일에 둘 다 하다 보니까는 아마도 직장인들 참여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첫째 날 오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표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투표를 한다든가 또 이제 한 사람이 두 번을 투표한다든가 또는 투표 인증샷이라든가 또는 투표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전 선거 이거 제도를 믿어도 되나 이런 불신 때문에 뒤에 투표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실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첫날, 둘째 날 나눠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투표율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는 이제는 선거의 일상으로 자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를 추월해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냐의 전망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대선 때는 둘째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지지난 대선 2017년도 대선 때는 둘째 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 투표율이 좀 더 높은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조기 대선 치러졌고 그래서 일정을 좀 잡다 보니까 그런데 선거운동의 기간도 가급적 장기간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급작스럽게 치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 사전투표 요일이 이제 지정되지가 못했던 점이 아무래도 지난 대선 때의 어떤 사전투표율을 넘게 되지는 못한 그런 현상으로 귀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평일이었다는 점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도별로 이 투표율을 좀 살펴볼게요. 전남 지역이 56.5% 전국 최고였고요. 반면 대구는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본 투표 그러니까 6월 3일 날 나는 가서 투표하겠다는 그런 수요 대기층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죠. 민주당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 좀 더 활발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괴물 독재가 출범한 것을 막아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대선 출마하는 후보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배우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리고 얼마 전에 벌금 500만 받은 것도 확인이 됐었지요. 이렇게 부자와 이제 어머니까지 전부 다 온 가족이 사법 리스크에 있는 게 노출되다 보니까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과연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을 때 정상적인 안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시민 씨 같은 분이 혹시 대법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도 우려가 되다 보니까 이런 괴물 독재 정보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투표 참여율을 본 투표에서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권, 영남권의 투표율이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수도권, 충청 투표율이 대부분 30% 초반대를 맞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역대 대선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윙보터 지역에서는 아직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충남권 마찬가지로 충청권에서도 대전, 충남, 세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전 투표율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표심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호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반면에 이른바 부울경 그리고 TK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좀 주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좀 가시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보수 유권자분들께서는 본 투표를 조금 더 이제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이제 지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본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투표에 대해서 안보, 경제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 왜 치러졌습니까? 국가 경제 누가 망쳤습니까? 한미 동맹은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고 뭐다 그 안티 이재명, 반 이재명만을 깃발로 드는 그런 선거 캠페인 국민을 상당히 가볍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 다 그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 불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관리 부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선거 사무원이 두 차례 투표를 한 사실도 적발이 됐고요.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선관위가 사과만 하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지금 이제 투표가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겠지만 선관위는 완전 전면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후속 조치를 곧 반드시 따라야 될 거고요. 이 두 번 투표한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반인이 아니고요. 선거 사무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두 번 투표한 것이 지난번에도 혹시 했다가 성공을 해서 이번에 또 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 오후에 두 번째 투표할 때 그때 이제 본인이 두 번 투표하면서 이게 발각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투표에 가서 투표를 했더라면 발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국에 이런 일이 또 다른 데서 벌어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배우자 투표를 오전에 하고 다른 투표소 가서 오후에 본인이 직접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불신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남편과 공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남편과 내가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남편 걸 내가 잠깐 신분증을 가져와서 내가 지지자 후보로 두 명 다 찍을 거야 라고 하면 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3대 기본 원칙이 뭡니까? 직접, 비밀, 보통입니다. 근데 이건 직접도 위반했고 비밀도 위반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에 이 선거 사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 미처 못 드린 거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선거가 거의 5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하면은 그럼 이 짧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짧은 사이에 또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것을 기다렸다가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경우 이제 논란에 대해 발언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 벌금 500만 받았다. 그 500만 구체적인 내용이 불과 며칠 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선고는 작년 10월에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짧은 5일 사이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슈라든가 논란 같은 걸 더 지켜보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정하는 그런 유권자가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사전 투표가 선거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좀 논란들,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거 궁금합니다. 굉장히 좀 부적절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투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란 영화를 봐요. 그리고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후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에서 입장을 묻자 선관위가 해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불신을 자초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심지어는 사전투표에서 이런 걸 적발해야 역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상 종용을 하는 듯한 오해를 자초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 굉장히 엄중해야 되는데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에 있어서. 줄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점심때든 그 직장인분들이 투표에 용이한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몰리니까 미리 투표 용지를 교부를 하고 뭐 식사를 하고 오셨다는 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다 맞춰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걸로 종결됐지만 이런 부분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재차 다른 지역에서 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직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거 참관인으로 했던 그 케이스에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남편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으로 2번을 했지만 이 현장에는 여러 이 정당의 또 참관인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투표소에 2번을 들어간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바로 경찰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다른 관의 투표 용지에 다른 용지를 끼워 넣은 건 자작극이라는 또 이제 선관위의 1차 결론이 나왔던 다른 케이스도 있는데 종합하면 이 선거가 마치 부정선거가 일말에서 정말 일어나는 것처럼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불신을 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거법에 따라서 사위투표라는 건 거짓으로 투표한다는 거예요. 이거 5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가담하면 7년 이하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벌에 처하고 선관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방금 자작극이라고 딱 거기서 말만 하니까 이게 자작극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라고 해서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했죠. 예. 그래서 이게 자작극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선거 관리의 휴먼 에러인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투표용지 반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은 한번 투표에 대한 기권을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게 나갔다가 투표용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를 허용하는 거 이건 사실 무효로 처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또 투표용지가 한번 반출됐을 때 이게 복사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식사하고 들어와서 투표할 때 본인 확인 또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거 관리가 굉장히 엉망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전체적으로 총계를 합해 보니까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투표용지가 한번 반출되면 그건 기권이고 이거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이런 판단도 이번 기회에 새로 아마 정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가 어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 발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나는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예, 후보들의 발언을 듣고 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내란 종식의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책임, 동조자를 다 찾아내고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국기에 대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근본에 대한 겁니다. 내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 계엄하지 않겠다 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히 밝혔어야 돼요. 그런데 토론회 때도 이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다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겠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면에 대해서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확정이 되면 사면하지 않겠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의 행보를 하겠다. 이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왜 치러집니까? 이 불법 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를 그냥 도외시하고 이번 대선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절연하고 있나요? 아니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봤을 때 그 선관위가 해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폈습니다. 또 탈당했을 때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선거운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절연이 되고 있나요? 절연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제대로 할까요? 내란과 관련해서 정확한 지금 국무위원들 입을 맞추고 CCTV 영상과 본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디올백을 받아도 면죄부, 샤넬백을 취임 전에는 800만 원짜리를 받고 취임 후에는 1,200만 원짜리를 받고 이 가방 테크라고 해서 웃돈을 얹어서 교환하고 이게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또 그라프라는 하이엔드 무슨 기속품을 파는 그런 것도 압수수색 예정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면죄부를 주는 거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제대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김문수 후보 과연 할 수 있습니까? 할 능력 있습니까? 정강훈 목사와의 절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요. 있는 돈을 다 긁어다 정강훈 목사 헌금통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력을 의병이라고 지칭했어요. 이런 후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확실한 절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도 내란 종식을 강조하면서 이 특검의 필요성도 말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거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몰래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하겠다 이렇게 좀 읽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정치보복 들어간 거죠. 방송 토론 세 번 하면서 가장 자기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후보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을 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면 의원직을 당선 무효라든가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대상 범위는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그날 계엄 선포된 날 그날 어디 있었어? 이거 하나 가지고 내란 세력에 내란에 동조했네라고 아마 몰아가서 이걸 1년 내내 끌 겁니다. 그럼 1년 뒤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내란 특검 얘기를 계속 끌어서 거의 생중계하듯이 경마 보도하듯이 선동 정치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부 다 내란색으로 규정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아마 이기려는 그런 전략을 미리 드러낸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내란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적 주장일 뿐에 불과하다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현재 형사법원에서 내란에 대한 어떤 결정된 게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냥 혼자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란 프레임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먹히길 바랐겠지만 실제로는 인물 구도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뒤덮기 위해서 막판에 내란이라는 구호를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전과 4개, 사법 재판받는 건 5개입니다. 부인도 1억 이상 넘는 공금 유형으로 수사받고 있고요. 아들도 또 추가적인 어떤 혐의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4명의 가족 중 3명이 전부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가족이 대통령의 식구가 된다? 정말 사람에는 인격이 있는 거고 국가에는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 국격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계엄을 하는 경우는 경찰력이 도저히 치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 딱 한 가지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계엄에 대해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이 바로 여기서 김문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모두 후보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기도 했고 수배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고문도 당했지 않습니까? 고문 당하고 또 옥고를 2년 6개월 동안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엄에 대한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계엄 같은 건 있을 수 안 된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 난 내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누구보다 계엄에 대한 폐해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김문수 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프레임에서 가장 당당할 수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후보 중에 계엄과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요. 제일 책임을 져야 되는 진영은 김문수 후보고요. 본인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습니까? 사실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기 전에 정말 야인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정치권을 떠나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비주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리한 후보 교체 대상이 되는 정치적 피해까지 입을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꽃꽃문수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왜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고 했고 국가폭력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판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죄드리라고 이 야당 의원이 그 당시에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자 본인 혼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보수층의 눈에 들었던 거죠.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부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계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리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후광으로 계속해서 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됐고 후보로 낙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 정치 부활할 겁니다. 그 그림자, 그 진영, 그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했던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지금도 캠프의 주축 아닙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상 잘라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을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히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계엄과 절연했다고 본인이 과거 계엄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과 무관하다고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헌재에서 아까 말씀하신 건 좀 보태서 좀 팩트를 말씀드리면 헌재에서 내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 건 없습니다. 계엄 절차가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판단했고요. 헌재에서는 내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설난영 여사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죠.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3비 1차 그러니까 유시민 이제 작가가 세 개를 비난했죠. 여성, 노동자, 그다음에 노인 3비 1차 차는 학력 차별. 저는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혐오적이고 차별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를 뛰어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날행 여사가 그냥 전업주부로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무려 1,500만의 노조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무슨 이제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무임승차해서 출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분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냥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남편의 노동운동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남편이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서점 운영하고 타가서를 운영하면서 경제활동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아이 안고 같이 또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도지사가 되었고 장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남편 덕을 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부속적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그동안 유시민 후보가 가지고 있던 여성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냥 할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DJ가 그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근데 그냥 할배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정치 역량과 경험이 인정받아서 나온 겁니까? 그 노인 폄하 발언이죠. 그리고 학력, 무슨 서울대 나온 노조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고졸 출신의 여사가 굉장히 우러러 봤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네.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졸했었어요. 그리고 권양수 유사는 중졸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령 중졸했거든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수 여사를 속으로 얼마나 그동안 얕잡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저런 식의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 여성과 노동과 노인과 학력에 대해서 저런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런 분이 어쩌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제도를 아마 저는 대통령 되면 할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런 사람이 대법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정말로 나라가 엉망이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스피커는 좀 신중을 네.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뭐 영향을 줄 네. 거라고 보시나요? 앞으로의 선거에서? 그런데 비판은 하더라도요. 네. 유시민 작가가 대법관이 된다고 호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거 철회했습니다. 유권자분들께 혼선을 드리는 그런 거짓 선동하시면 안 된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작가 경솔했죠. 잘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분들께 불편함 드리고 그리고 유권자 시선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본인은 김문수 후보와 애증의 관계일 거예요. 이제 서울대 같이 이제 경제학과에서 사회대에서 운동권 이제 활동을 했고 또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동안 설난영 여사와도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번 통화를 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런 이런 개인사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표현까지 나오게 됐죠. 이런 부분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유시민 작가도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표현으로 상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팩트로 말씀드리면 아까 철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회가 아닙니다. 자중하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중하라는 말은 지금 잠시 보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철회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철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철회라는 표현을 이재명 썼습니다. 후보가 말한 워딩은 자중하라는 지시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회했습니다. 그 비법조인 대법관 뭐 임명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 철회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설화 관련해서 일단 이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했던 여성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의원직 제명 촉구에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당원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또 긴급 기자회견 통해서는 의원직 제명 촉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범죄 일람표를 아마 이재명 후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아들 관련된 범죄 일람표 보면 아들이 했던 발언, 그 성폭력 언어가 4개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한 얘기가 허위나 가정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했다는 거 범죄 일람표 보시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금방 확인하게 될 건데 왜 그거를 표현이 과장됐다,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할까 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전긍긍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압박을 해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날 공격한다 그러면 너를 제명할 수도 있어라는 이제 의회에다 다수 의석을 가진 폭력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극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 정말 시작되겠구나라고 좀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고요. 실제로는 이준석 후보가 제명될 거냐? 저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가진 이제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아들의 상습 도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그 사유로 제명되면 그러면 그렇게 제명 사유가 낮아져 버리면요.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제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선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정치 보복의 서막이 열린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했던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요, 본인이 만약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국민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재추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법조인들의 대법관명 좌중하라 했다 그러지만, 저는 만약 당선된다 그러면 100% 재추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일단 아들의 댓글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약식 기소로 500만 원 벌금형을 부과받은 게 맞고, 이 혐의에 대해서 이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고 수용했다라는 건 잘못을 시인했고, 당사자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지만 검증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부분과 변론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극언을 한 후보와 다른 의원들을 등치시켜서 이 정도 발언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제명됐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인식으로 선거에 임하시는 것인지 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준석 후보는 극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미성년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넘은 걸 떠나서 언어 폭력범이라고까지 지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요? 아니요, 제명은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보당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어요. 거의 대부분은 다른 그 진보 계열의 정당들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 문제로 들어와서 왜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고 당원들께 사과합니까? 진정한 사과 국민들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을 만한 검증을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특정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서 문제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를 생략하고 이런 젓가락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노당 후보한테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후보 검증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 그 다음 날은 이게 특정인에 대한 검증이 아니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후보 검증 차원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프레임을 전환해서 이거 사실 아들에 대한 검증이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또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할 만한 이런 어떤 검증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제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서 집단 린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지도 않고 본인을 민주화 투사로 마치 코스프레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자충수를 정치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앞으로 반성하고 점검하겠다는 그런 대안을 내야 미래가 있을 텐데, 청년 정치인이 나이만 청년이지 구태 정치인만도 못한 이런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거,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당히 다급하니까 선거 비용 보전 언급까지 하면서 당원들께 소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선거 보전금 1원도 받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후보, 국민들이 표를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 주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강원과 경북 동부 지역 등 동해안 일대 공략하는데 이런 유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막바지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곳은 이제 수도권과 충청도, TK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럴 겁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또 많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곳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가서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선거 유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준석 후보 얘기했던 거는 제가 이준석 후보를 비유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할 때 그 현장이 어떠하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끔찍한 표현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작자가 있습니다. 원작자가 이재명 후보, 형수에 대한 욕설을 했던 이재명 후보이고, 또 아들도 그에 못지않게 참혹한 성폭력 언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또 봅니다. 또 추가로 아들이 상습 도박을 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억 3천입니다. 판돈 크기가 아니라 도박하기 위해서 입금한 전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게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20대에 직업이 없는 청년이 도대체 2억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누군가 아버지 이재명 후보가 도지사였던 시절에 그 지위를 보고 누군가 준 돈이냐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냐 이런 거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2021년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단 열흘 동안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2,500만 원입니다. 도지사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입니다. 도대체 이 젊은 무직의 20대 청년이 어떻게 2,500만 원에 되는 돈을 열흘 동안 입금을 해가지고 도박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 추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남은 5일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요.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도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런 유세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모두에서 짚었듯이 사전투표율이 수도권과 충청이 좀 다소 떨어졌기 때문에 예. 본투표에 임할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충청권이 주목받는 게 사전투표율이 떨어졌는데 유권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 또 마지막 휴일이 내일이 네. 끝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이지만 이제 본인의 고향인 안동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비교적 민주당한테 눈길을 주지 않으셨던 유권자분들께 절실하게 또 간절하게 다가가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안동만 가는 게 아니라 포항, 울산까지 해서 이른바 PK 민심, TK 민심.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아니라 3배로 이겼던 지역입니다. TK 지역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응원을 보내줬던 그 유권자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건 홀대인 거죠. 이제는 정말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진영 논리와 이런 영호남, 지역구도 속에 유권자들이 매몰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최소한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내란과 관련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진영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권자의 심판이 절실한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